이 이승훈이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학자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선에 이런 위인이 있었음을 조선은 아는가 모르는가. 그리고 물산장려운동의 조만식 선생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이자 지도자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조선에 태어나고 조선을 위하여 울고 웃고 조선을 위하여 죽었다. 뭔가 대단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강 이승훈이라는 분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의 주인공 남강 이승훈, 이분이 중점적으로 활동했던 지역이 여기 평안북도 정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무대가 될 곳이 주로 이 정주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나라를 좌지우지한 거부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가 이후 목숨을 건 독립운동가로 활약했던 그 두 가지 인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계속 변화하고 도전하라입니다. 이승훈 선생은 태어난 지 채 돌이 되기 전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 자랐거든요. 그런데 이 할머니와 아버지도 그가 10살 될 무렵에 연달아 돌아가셨습니다. 고아가 된 거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임일권이라는 유기상해의 사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환이라 그러면 아주 낮은 직급의 잔심부름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임일권이라는 사람은 임박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유기상회뿐만 아니라 유기공장도 가지고 있는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이들은 돈을 주고 벼슬을 사거든요. 그래서 박천군수라는 명예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임박천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 당시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짐작이 되시죠? 그렇게 그는 유기상회의 사환으로 일을 했습니다. 온갖 자잘한 일들은 다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기라는 게 열심히 닦아야 광이 나죠. 예,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이 유기를 닦았다고 해요. 근데 유기를 열심히 닦다가 이게 광이 나면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유기가 이렇게 열심히 닦아서 광이 나는 모습을 보면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빛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주인처럼 부자가 되어서 자신도 양반의 지위를 사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 눈썰미 있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유기상회에서도 일을 했지만 이렇게 유기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의 유기 만드는 과정들도 열심히 관찰하고 지켜봤습니다. 배우는 게 많았겠죠. 그런데 그런 한편 유기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보니까 이들의 근무 환경,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월급 이런 것들이 너무나 열악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사환으로 3, 4년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한 덕분에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환에서 벗어나서 바깥으로 영업을 가게 됩니다. 수금을 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원들을 관리하기도 하고 조금 더 높은 직급으로 오르게 됐죠. 그렇게 바깥에 나가서 수금을 해오는 일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승훈 선생은 아주 똑부러지게 이 일을 해냈습니다. 일테면 유기그릇을 사러 온 사람이 유기그릇을 잔뜩 주문을 해서는 성금만 주고 나머지 잔금은 돌아가서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주인은 이승훈을 따라 보냅니다. 그러면 이승훈은 그 유기그릇을 사간 사람이 온갖 감언이슬로 꼬드겨도 끝까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돈을 다 받아오거든요. 사람이 돈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승훈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한결같이 자기 역할을 잘 해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김일권의 신뢰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는 한 단계 올라가서 장부를 정리하고 작성하는 일까지 맡아 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개성상인들의 상업이 퍼져오게 되면서 개성상인들만의 독특한 장부 정리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또 착실하게 배우게 되죠. 그렇게 그가 성실하게 일한 덕택에 소문이 아주 좋게 났습니다. 그러자 이곳저곳에서 서로 딸을 주겠다고 사위 삼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는 15살에 결혼을 하고 16살에 자립을 시작합니다. 주인으로부터 숟가락 한 보찜을 외상으로 받아서 전국을 다니면서 보부상을 시작하게 되죠. 이렇게 보부상을 하기 위해서는 주인으로부터 유기를 지원받습니다. 대신에 유기를 팔고 거둬들인 수익을 주인과 반을 나누게 되죠.
그는 평안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평안남도, 황해도 지역까지 활발하게 유기를 팔러 다녔습니다. 이렇게 곳곳으로 유기를 팔고 다니면서 어느 지역에서 유기를 더 많이 선호하는지 여러 가지 지역에 따른 차이와 정보를 얻게 되죠. 그리고 그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기를 황해도 지역까지 가서 팔고, 황해도 지역의 은율이나 재령 지역에 가면 목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유기를 팔고 대신에 값을 목화로 받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목화를 평안북도로 가지고 와서 팔고, 그러면서 남들보다 더 큰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그가 7년을 열심히 보부상으로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덕택에 돈을 벌었겠죠. 그가 돈을 벌고 돌아왔을 때 김일권이라는 그의 주인은 그에게 유기 상회뿐만 아니라 유기 공장까지 네가 책임지고 한번 맡아보라 하는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아주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제 힘이 들지만 자신의 일을 해보겠다는 거죠.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은 돈으로 유기상회를 차렸습니다. 평안도, 황해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부상을 했던 그였기에 앉아서 장사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였겠죠.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했고 평양에도 지점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표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유기 공장을 차려보겠다라는 욕심을 내게 되죠. 그러자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돈을 꾸어야 됐었죠. 그 지역에 철산갑부라고 오이순이라는 아주 대단한 갑부가 있었습니다. 오삭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역시도 돈을 주고 삭주 군수 벼슬을 샀기 때문에 오삭주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승우는 오이순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오이순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 벌써 돈을 빌리러 온 사람들이 잔뜩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오이순은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번 돈으로 조상들의 무덤에 성물을 설치해 줬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번 돈으로 자신의 친인척들까지 다 거두어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이런 자화자찬을 늘어놓죠. 그러면 그에게 돈을 빌리러 온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그의 비위를 맞추면서 그에게 아부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이 젊은 이승우는 너무 답답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오이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손이 되어서 조상의 무덤에 성물을 설치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다기로서니 친인척을 걷어먹이고 있다는 그게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죠. 오이순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화가 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이승우는 돈을 꿀 곳이 없게 되어버렸죠. 그런데 며칠 후에 오이순이 이승훈을 찾았습니다. 내가 돌이켜 생각을 해봤더니 자네 말이 옳더구만. 자네 말 덕분에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네. 내가 자네에게 기꺼이 돈을 꾸어주겠다 하고 거액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덕택에 그는 대규모의 유기공장을 설립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의 유기공장에는 근로자들에게 이들이 좋은 공간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근로환경, 그리고 그들에게 높은 임금을 주면서 적당히 쉬어가면서 일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제시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할지라도 신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이들을 다 우대해 줬던 거죠. 노동자라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고 이들을 우대해줬기 때문에 이 유기공장에서의 성과는 더욱더 높아졌겠죠. 그렇게 그는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좌지우지한 거부, 두 번째 이야기는 이보다 의를 쫓아라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고 그 의리를 쫓아라는 거죠. 이렇게 유기공장에서 큰 돈을 벌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청일전쟁의 주요 격전지가 됐던 곳이 평양, 정주 이런 지역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모든 걸 버려둔 채 전쟁을 피해서 숨어 지내야 됐습니다. 약 1년 남짓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 봤더니 유기공장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물러가면서 유기 그릇들을 싹 휩쓸어 가버렸죠. 남아있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유기공장은 오이순에게 돈을 빌려서 만든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채 갚지도 못하고 유기공장이 망해버린 겁니다. 오이순에게 돈을 갚을 일이 막막합니다. 대부분 오이순에게 돈을 빌렸던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자 슬그머니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승우는 그럴 수가 없었죠.
이승훈은 오이순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오이순은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자 세상 인심에 크게 실망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승훈이 찾아와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소매 끝에서 장부를 꺼냅니다. 그 장부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품과 자신의 지금 현재 재정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갚겠다는 것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은 형편이 안 되지만 제가 빌린 돈은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이순이 그의 장부를 몇 장 넘기다가 탁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빌려간 돈의 명세서에 붓을 들어서 X자를 그었습니다. 돈은 갚지 않아도 되네. 당신처럼 돈을 갚겠다고 찾아온 이는 여태 없었다. 다시 제기해야지. 제기하는 데 필요한 돈은 내가 다 지원해 주겠네. 필요한 돈은 다 가져다 쓰게. 이렇게 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덕택에 유기공장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유기공장이 대박이 났습니다. 왜요? 청일전쟁 통해 사람들의 세간살이 다 잃어버렸죠. 너도 나도 세간살이를 다시 사야 됐습니다. 그리고 경쟁업체가 되는 유기공장들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승훈의 유기공장은 그야말로 대박을 친 거죠. 그런데 이승훈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을 보아하니 개항을 하게 되면서 외국 물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석유를 수입해야 됐었고 서양에서 들어온 말라리아 약 같은 이런 전염병 약이 우리나라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개항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석유, 서양의 양약, 그리고 종이, 면포, 건축자재나 일용자파 이런 것들을 상사를 열어서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역업에 뛰어든 거죠. 그렇게 그는 유기상해와 무역업을 통해서 주요 지역을 연계하는 이런 큰 상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순식간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상업의 중심지였던 관서지방의 물류와 유통은 모두 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본금 70만 냥에 이르는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 한 마리가 한 냥이었습니다. 70만 냥이면 엄청난 거죠. 그렇게 큰 부를 이루었던 이승훈, 드디어 꿈을 이룬 거죠. 꿈을 이룬 그는 자신이 살 조용한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벼슬을 샀습니다. 수릉 참봉이 되었고요. 그는 자신이 정착한 오산면에 자신과 같은 성씨를 가진 친인척들을 모아서 집성촌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2세 교육을 위해서 이곳에 서당을 짓고 교육을 시킨 거죠. 그렇게 그는 조선을 좌지우지하는 거부로 성장을 했고, 그가 그렇게 거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그의 능력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겠지만 또 다른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개성 상인들만의 인재 양성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개성 상인들은 사원에서 시작하죠. 이승훈도 그랬습니다. 잔심부름을 하는 사원에서 시작해서 수사관은 바깥으로 영업도 가고 사원들을 관리하고 지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서사가 되면 장부를 관리하고 정리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차인회까지 오르게 되면 주인으로부터 물품을 지원받아서 자기 장사를 합니다. 이익은 주인과 나누게 되죠. 이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다 이런 시스템을 거쳐야 됐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거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개성 상인들만의 독특한 회계 장부 기록 방식입니다. 이를 사계 송도 치부법이라고 합니다. 이 장부 기록은 크게 4가지로 기록을 합니다. 들어오는 상품과 자본을 채권과 채무, 매입과 매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듣기만 해도 골치가 아프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기록할 때는 상품과 자본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유가 원칙에 맞춰서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걸 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처나 손님과의 거래 내역은 장책이라는 곳에 따로이 정리를 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장부를 정리하는 방식을 사계 송도 치부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복식부기법입니다. 이 복식부기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상인들보다 무려 200년 앞선 장부 정리 방법이었죠.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라를 좌지우지할 만한 거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기도 합니다. 그가 거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세 번째는 나라의 부가 먼저다라는 그의 생각 덕분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되는 화폐였습니다. 그런데 명성황후 민씨정권에서 백동화라는 새로운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면서 그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까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동화 화폐를 발행하면서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불량화폐, 심지어는 위조화폐가 만연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동화의 화폐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고 엽전의 가치가 높아지게 된 거죠. 상평통보의 가치가 높아졌는데 이 상평통보는 지역마다 유통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엽전 한 냥이 부산에 가게 되면 엽전 두 냥으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경제에 누구보다 앞선 이승훈이 상평통보로 돈을 벌기 위해서 엽전 1만 냥을 싣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부산으로 가는 길에 그만 일본 영사관 소속의 배와 충돌하게 되었고 이승훈의 배가 침몰하게 됐습니다. 상평통보 1만 냥이 그대로 바다에 깔아앉아 버린 거죠.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이 배가 충돌하는 데는 일본 영사관 소속의 배가 잘못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손해배상 청구가 마무리되는 데까지 무려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느라 다른 장사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죠. 다행히 1만 냥은 건졌지만 그 밖에 다른 손해배상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일본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무시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을 직접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던 차에 러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은 상인들에게는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빠른 이승훈은 쇠가죽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는 쇠가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통에 쇠가죽으로 손해봤던 것들을 다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끝이 나버렸죠. 그래서 사들여 놓았던 쇠가죽이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재고가 쌓이면서 또다시 큰 손해를 봤습니다.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이 거부가 두 차례 연이어서 사업에 실패한 셈이었습니다. 그는 크게 낙심하고 고향에 눌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인생을 바꿀 만한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안창호 선생과의 만남이었습니다. 1907년 안창호가 사람들을 앞에 두고 연설을 했습니다. 나라가 없는 민족은 세계의 쌍놈이요. 전 민족이 다 쌍놈이 되거든 당신 혼자 양반이 될 수 있겠소. 사실 이승훈은 자신이 양반의 자리를 사서 편안하게 떵떵거리고 살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 모두가 쌍놈이 된다고 합니다. 나만 양반이 되어서 뭘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는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듣고 뒤통수를 한 대 맞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죠. 나만 잘 살아서 될 것이 아니라 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은 유기그릇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항이 되면서 일본에 사기그릇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유기그릇은 어떤가요? 값이 비싸고 무겁고 또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일본의 사기그릇은 품질도 좋고 가볍고 예쁘고 쌉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일본제 사기그릇을 사게 되는 거죠. 조선의 유기그릇은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승훈 혼자서는 일본제 사기그릇에 맞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주변에 있는 유기공장 사장들, 유기상회, 그리고 유기제조업자들과 손을 잡습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의 경쟁업체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손을 잡고 함께 일본제 사기그릇에 맞서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유기그릇이 아니라 사기그릇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제 사기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자들을 데려오고 전문 경영인들을 모셔오게 되고 또 일본의 경제 침탈에 위기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평양에 자기 제조 회사를 만들면서 이 회사를 주식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주식을 발행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손을 잡아서 함께 힘을 키우고자 한 거죠. 혼자 맞서서 혼자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맞서서 함께 상생하자는 연합 정책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4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사기그릇을 사자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황성신문에서는 조선 사기그릇이 아주 우수하다는 것을 이렇게 기사에 실기도 했습니다. 평양군에 자기 회사가 설립된 것은 이미 보도했거니와 얼마 전에 새로 제조한 자기를 서울로 보냈는데 그 품질이 아주 우수하다. 이 자기는 우리나라 물품 제조가 점차로 발달할 효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다. 황성신문에서 조선제 사기그릇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고 이 황성신문을 통해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더 많은 주주들을 모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조선제 사기그릇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해서 일본제 사기그릇 회사에 맞서고자 힘을 합했던 거죠. 그 덕택에
근대적인 주식회사 시스템에 상인들끼리 연합해서 생산과 유통망을 함께 힘을 합쳤기 때문에 조금씩 빼앗긴 상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가 1908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910년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강제 병합이 되죠. 이후에는 일본의 물량 공세는 물론이고 총독부의 탄압으로 결국 2년 만에 평양의 자기회사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자기회사가 일본에 맞설 만한 경쟁력이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었던 거죠. 이승훈의 두 번째 삶은 목숨을 건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입니다.